요즘 금값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라고 말합니다. 한 돈에 거의 80만 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0만 원, 50만 원이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격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금의 가격일까요? 아니면 화폐의 가치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 가격을 과거와 비교합니다. 예전에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가 됐다. 그래서 비싸다. 그러나 이 방식 자체가 이미 함정에 빠진 사고입니다. 주식이 과거보다 몇 배 올랐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처럼 금 역시 단순한 과거 비교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2028년, 2030년에 화폐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금은 그 자체로 가격이 움직이는 자산이 아닙니다. 금은 언제나 화폐의 거울 역할을 해왔습니다. 화폐의 신뢰가 약해질수록 금은 비싸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이 올라서가 아니라 돈의 가치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을 사지 않는다는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반대편에는 항상 현금 보유가 존재합니다. 금을 사지 않으면 무엇을 갖고 있는가? 결국 원화든 달러든 종이 화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도 5년 동안 이 화폐의 가치가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언젠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통화 공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치와 재정,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화폐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2030년에도 지금과 비슷한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굳이 금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화폐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금 가격은 전혀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터무니없이 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금이 비싸냐 싸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뒤 우리가 들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잃어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 투자의 출발점은 항상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 이야기를 하면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금을 사면 주식을 못 사는 것 아니냐, 코인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 비교는 애초의 출발점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은 위험 자산이고 금은 안전 자산입니다. 서로 같은 트랙에서 경쟁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금이 대신하는 대상은 주식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금을 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원화나 달러 같은 화폐를 그대로 보유하겠다는 선택과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현금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화폐 가치는 꾸준히 떨어져 왔고 많은 사람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위로만 움직입니다. 이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중앙은행은 위기가 올 때마다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해왔고 그 과정에서 화폐의 신뢰는 조금씩 마모되었습니다. 앞으로 4, 5년을 바라보면 이 흐름이 갑자기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 재정, 인구 구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모두 화폐 가치 하락 쪽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에 대한 신뢰 역시 과거와는 다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기축통화이지만 그 절대적인 지위는 점점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을 계속 쥐고 있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금을 보유한다는 것은 화폐 시스템 전체에 대한 해지입니다. 금은 누군가의 부채가 아니고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에 따라 찍어낼 수 있는 자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수록 금은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는 이유를 묻지만 사실 질문 거꾸로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현금을 믿고 있는가? 만약 2030년에도
지금과 비슷한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금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금은 투자가 아니라 보험에 가까운 선택이 됩니다. 결국 금을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화폐를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금 투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지금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것 같고 곧 고점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금을 단기 가격 흐름으로만 바라보면 이 질문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은 단기 테마 자산이 아니라 긴 호흡의 사이클 자산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금 가격 흐름을 보면 매우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금은 평균적으로 약 9년에서 13년 정도의 상승 사이클을 형성해 왔습니다. 짧게 끝난 적도 있지만 경제 구조와 화폐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사이클이 더 길어졌습니다. 이번 금 상승 사이클은 2019년을 기점으로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평균적인 사이클 길이를 적용하면 대략 2030년 전후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인가입니다. 아직 중반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많은 분석가들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특히 지금의 상황을 과거와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유사성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1971년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순히 금 가격이 움직였기 때문이 아니라 화폐 시스템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화폐에 대한 신뢰 구조가 바뀌었고 그 결과 금은 장기간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제 환경만 놓고 보면 오히려 1930년대와 더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부채 문제, 경기 침체, 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금 상승 사이클이 가장 길고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만약 현재의 흐름이 이 두 시기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금의 상승 여지는 아직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상승 사이클의 후반부로 갈수록 가격 움직임이 더욱 가팔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초반에는 천천히 오르다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후반부에 들어서면 상승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논쟁과 의심은 오히려 아직 끝이 아니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클 안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금의 사이클은 이미 시작됐고 아직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금 시장을 오래 지켜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격이 빠르게 오를 때는 갑자기 금에 대한 관심이 폭발합니다. 뉴스가 늘어나고 주변에서 금을 샀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한 돈, 두 돈씩 소액으로 금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반대로 가격이 조정을 받고 횡보 국면에 들어가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심은 빠르게 식고 사람들은 이제 너무 늦은 것 아니냐며 발을 뺍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시기에 시장의 무게중심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조용해진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소액 투자자가 아니라 큰 자금입니다. 실제로 금 거래 현장에서는 가격이 잠잠할 때 1kg, 2kg 단위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수억, 수십억 원 규모의 거래가 아무 말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가격이 오를 때 흥분하지 않고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오히려 차분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들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아무리 전망이 좋아 보여도 관망합니다. 반대로 조정이 나오고 공포가 퍼질 때는 그 공포의 근원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냉정하게 따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금 시장에서의 공포는 가격의 문제라기보다 심리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오른 가격을 보고 뒤늦게 들어오고 잠시 멈춘 가격을 보고 불안해합니다. 반면 경험이 쌓인 자금일수록 이런 심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에 격차를 만듭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움직임이 특정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판단을 하는 자금들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용할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물밑에서 큰 손들이 포지션을 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현상은 금 시장만의 특성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자산 시장의 인간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큰 손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 시점에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아닌 구조, 단기 변동이 아닌 장기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태도, 그것이 금 시장에서 반복해서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금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 금이 크게 폭락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 불안은 더 큽니다. 그러나 금의 움직임은 이들 자산과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금은 최고점을 찍었다고 해서 곧바로 급락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금은 고점 부근에서 오랜 기간 횡보를 거친 뒤 매우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하락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포성 매도가 연쇄적으로 터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만큼 금은 안정적인 성격을 가진 자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의 하락 시나리오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이 단기간에 크게 하락하는 유일한 국면은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 가격은 짧은 시간에 약 2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이 나빠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압박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투자자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가리지 않고 매도합니다. 금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금 가격은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사용한 포지션이 많고 마진 콜이 발생하면 가격은 실제 가치 이상으로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은 구조적인 붕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충격에 가깝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나리오가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결과를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다르게 전개됩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원화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환율이 크게 뛰게 됩니다. 금은 달러 기준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환율 상승이 이를 상쇄하거나 오히려 국내 금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국내 금 가격은 상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금은 한국 투자자에게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위기 대응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갑작스러운 폭락이 두려워 금을 피하는 것은 오히려 가장 필요한 순간에 보호막을 내려놓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금은 평온할 때보다 혼란의 순간에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자산을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최근 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가격 그 자체보다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 중심에 중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중국을 미국에 비해 한 단계 아래의 국가로 인식하지만 현재 중국이 조용히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세계 금융 질서에 실질적인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구축하고 있는 이른바 골드 네트워크는 단순한 금 보유 확대가 아닙니다. 이는 달러를 거치지 않고 무역과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결제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국제 무역의 대부분은 달러와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제재와 정치적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이 구조는 점점 리스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은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되거나 제한을 받으면서 달러 의존의 위험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중국이 앞장서고 있을 뿐 이미 다수의 국가들이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결제 시스템과 연동된 네트워크에는 180개가 넘는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확장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여기에 브릭스 국가들의 움직임을 더하면 변화의 방향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시작된 브릭스는 이미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과거의 협의체를 넘어섰습니다. 신규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규모에서 기존의 지셈을 압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세력 다툼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폐 시스템이 단극에서 다극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하나의 통화만을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이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은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에 속하지 않는 중립자산으로 다시 부각됩니다. 누군가의 부채가 아니고 정치적 결정으로 무한히 늘릴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현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어떤 형태의 가치에 연결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금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